1919년부터 일본에서 유입된 고무신은 당시만 해도 서양식 구두와 같은 단화형이라 대중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 무렵 일본인 자파상이었던 이병두가 투자자를 구해 고무신 공장을 만들었고 집신 모양을 본떠 만든 조선식 고무신이 나오자 전국적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당시 많이 신던 집신은 일주일도 못 가 해지는 데다 잘 오염되고 착용감도 좋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비라도 맞으면 축축하고 무거워지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고무신은 가벼우면서도 내구성도 좋고 남학신을 신을 필요 없이 비 오는 날 신기도 좋았는데요. 게다가 가격도 많이 비싼 편이 아니라 인기몰이가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기도 했으므로 고무신은 절도 사건도 자주 일어날 만큼 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흰 고무신은 시골 아낙네들에겐 선망의 대상일 정도였죠. 이렇게 고무신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자 고무신 제조 공장이 국내에 여럿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일파 이하영이 1922년 자본금 50만 원으로 창립한 대륙고무 주식회사가 선두에 섰죠. 별표, 거북표 고무신 등 우후죽순의 브랜드가 난립한 상황에서 대륙고무신은 대장군이라는 고무신 상표를 내놓았는데요. 이때 순종에게 고무신을 진상했는지 순종께서도 이용하신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면서 명품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만월표 고무신은 이강전하가 손수 고르셔서 신고 계시는 신발이라고 맞불을 놓았죠. 현재에도 70억을 들여 만든 순종 황제 동상이 철거될 만큼 순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데요. 당시에도 순종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자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유일한 왕손인 의친왕을 모델로 내세운 거였죠. 애국심 마케팅이 먹히자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거북선표 고무신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타오르던 고무신 산업은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후퇴했습니다. 당시 군 전략물자로 고무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면서 고무가 더욱 희귀해졌는데요. 이에 조선에서는 집신장려 정책이 펼쳐지며 전국 학교에서도 집신을 신어야만 했습니다. 해방 후 고무신 산업의 왕자 자리는 국제고무의 왕자표 고무신으로 넘겨졌습니다. 1980년대 2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세계 7위까지 올라간 국제그룹의 성장 기반은 이 왕자표 고무신이었습니다. 1947년 정미소를 운영하던 양태진 사장과 아들 양정모 상무는 부산에 국제고무공업사를 설립하고 왕자표 고무신을 생산했는데요. 이 회사가 국제그룹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무신은 찍어내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기업들과 피라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자 고무신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동시에 가슴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물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는 국제그룹 내부에서도 발생했는데요. 1960년 3월 2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의 국제고무 공장에서 화재가 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한 여공이 장난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층 고무풀칠 작업부에서 일하던 신입직공 이필선이 작업대 위에 있던 성냥을 장난삼아 켜자 옆에 있던 동료가 제지했고 이에 놀란 그녀가 성냥을 연료통에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화재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불이 난 원인도 담배를 피우려고 켰다 해서 장난삼아 켰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공업용 풀을 만들 때 톨루엔이 사용되었는데 이 톨루엔의 인화점은 영상 4도의 고인화성 액체로 정전기만 놔도 폭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었죠. 또한 공장 내에는 각종 인화성 물질들이 가득했고 신발들을 도둑 맞을까봐 대부분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일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톨루엔을 포함한 인화성 유증기가 폭발을 더욱 키웠죠. 많은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하려 하자 계단은 무너졌고 빠져나가려는 직공들에게 감독관이 다시 돌아가려며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사고 후 이필선은 중실화 혐의로 관리감독자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반면 국제고무는 처벌 없이 지나갔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장례식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시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치러졌습니다. 사측에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며 유족들을 달랬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유족 200여 명이 항의 시위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3.15 부정선거는 물론 4.19 혁명까지 터지며 이 사건이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 사고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간 산업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부산은 이런 폭발을 비롯한 화재 사고가 잦아 화마의 도시라 불리기도 했었죠. 그나마 국제고무 화재 사건을 계기로 1963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왕자표 고무신은 이런 대형 사고에도 끄떡없이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1975년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스포츠화 생산에 나섰는데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할 만큼 큰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1981년에는 프로 선수들이 착용할 정도의 고품질, 고기능의 제품이라는 뜻의 프로스펙스 브랜드를 개발해 미국 내 6대 스포츠화로 선정되기도 했죠. 미국 시어즈사에서는 5천만 족의 스포츠화를 가져가기도 하는 등 매출액 중 90% 이상이 수출 실적이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프로스펙스 운동화는 부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로 등골 브레이커계의 조상이었습니다. 90년대까지도 나이키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을 만큼 국내 운동화 시장이 1위 업체였죠. 이렇게 국제그룹이 승승장구하며 화학, 섬유, 건설, 종합상사 등 알짜배기 분야에 진출해 몸집을 불려가던 어느 날 양정모 회장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30분 뒤에 기업이 해체될 것이란 통보였죠. 그렇게 1985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국제그룹에게 자금 지원을 취소했고 국제그룹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그룹을 강제로 해체하고 전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그 당시 3만 8천 명의 직원들도 갑작스러운 해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그룹이 부산,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둔 만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죠. 국내 대부분의 언론들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제그룹 해체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신들은 이 사건을 보고 한국 정부의 강압적인 기업 정책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런 조치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국제그룹 해체가 전두환 정권의 권력 강화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전두환은 국제그룹 회장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양정모 회장은 그룹이 해체된 후에야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그룹이 해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실기업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중화학공업 분야의 과잉 투자를 조정하고 자동차 공업을 대대적으로 통합하는 등 해운, 조선, 섬유, 제지 등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 정리가 이루어졌죠. 국제그룹은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인한 높은 부채 비율과 해외 공사 부실,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해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또한 당시 국제그룹은 계열사인 연합철강 창업주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비를 크게 쓰는 바람에 제1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여러 번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80년대는 경제가 수직 성장하던 호황기로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부도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또한 몇몇 부실 계열사를 매각하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국제그룹 회장이 전두환에게 밉보였기 때문에 해체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그룹이 대통령이 눈밖에 나게 된 계기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에 방문했을 때 북한 공작원들은 폭탄을 터뜨려 그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5.18 사태로 남한 내부가 혼란스러워지자 이 틈을 타 대통령을 암살한 뒤 통일을 도모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북한 일당들은 전두환 숙소에서 나온 이계철 대사를 전두환으로 착각한 나머지 바로 폭탄을 터뜨립니다. 전두환은 범하회상과 만나서 함께 아웅산 묘소에 가려 했지만 외상이 지각을 해 4분 늦게 간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 폭발로 인해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 1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에 1983년 정주영은 유가족에게 위로와 보상을 하고자 전두환에게 일해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50여 기업들이 600억 원의 설립기금을 냈습니다. 현대는 51억, 삼성은 45억을 냈고 금성과 대우 등은 30억씩 기탁했지만 세계 7위에 들던 국제그룹은 모금차 방문한 재단 이사장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5억 원을 그것도 어음으로 냈습니다. 당시 국제그룹보다 한참 아래에 있던 기업들도 10억 원 이상씩을 낸 반면 국제그룹은 5억 원밖에 내질 않았죠. 또한 국제그룹은 84년 새마을 성금에도 3억 원만 내는 등 재벌서열 7위 위상에 맞지 않게 성금 납부 실적은 30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4년 7월에는 9년 동안 맡아오던 새마을운동 부산지부장직을 경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84년 12월 22일에는 전두환이 다음해 총선을 위해 대기업 회장들에게 협조를 구할 요량으로 만찬을 열었는데요. 이때 양 회장의 비행기가 폭설로 인해 연착하면서 만찬에 지각을 하고 맙니다. 양 회장은 그래도 헐레벌떡 뛰어왔지만 전두환은 어디 외국이라도 갔다 왔냐며 비아냥댔죠. 이후 전두환은 총선에서 집권당인 민정당이 이기려면 뭘 해야 할지 회장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에 양 회장이 눈치 없이 부산 지역 경기가 안 좋아 민정당이 지지 기반이 약하니 임해공단을 건설해달라고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또한 다음 해인 1985년 2월에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압승을 위해 전두환은 당시 야권의 대표주자 김영삼의 텃밭인 부산에서 표를 얻고자 방문했는데요. 특히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은 2월 5일에는 부산 지역 인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양 회장에게 선거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 회장은 다음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49제에 참석하고자 부산을 떠나는 불경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전두환은 대통령인 내가 부산에 있는데 멋대로 뜨냐면서 크게 분노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전두환의 민정당은 총선에서 간신히 과반을 넘기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크게 패해 선거의 판세를 뒤집는 도화선이 되었죠. 결국 전두환은 분노의 화살을 국제그룹에게 쏘았고 이렇게 국제그룹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두환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한일그룹은 알짜 계열사를 인수받으며 재계순위 26위에서 12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죠. 하지만 한일그룹 또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97년 외환위기를 지나 98년 5월에 해체되었습니다. 국제그룹이 해체되던 날 양정모 회장은 이게 다 자신 탓이라며 운명을 받아들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두환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전두환 정권은 국제그룹 임직원들이 연대보증을 선 것도 해제해주지 않아 그들의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한 국제그룹 가족들과 경영인들에게는 출국 금지를 시켰죠. 하지만 그때 하필 양 회장의 부인이 미국 병원에 녹내장 수술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전두환 정권은 끝내 출국을 시켜주지 않았죠. 결국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다는 합의 아래 양 회장은 각종 경영권 과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의 부인은 이 일이 있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가고 말았으며 양 회장 또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던 1987년 양 회장은 유월항쟁을 계기로 9월에 국제그룹 복권추진위원회를 세우고 찬탈당한 기업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부실기업 정리 정책을 비판하며 힘을 실어주었죠. 9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으로 판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94년 한일그룹을 상대로 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강탈당한 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다른 기업으로 인수되거나 해체되면서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재벌들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열심히 갖다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권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정책을 펼치는 등 정경유착의 결과를 불러왔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